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소개하는 건 뭐냐? 책입니다. 책인데 창의성을 지휘하라. 오, 제목부터 제목 아주 상당히 재미야? 김이 샜어요. 어떤 책인지 재미지 않기만 해봐라. 자, 이게 왜 추억의 작품이냐? 자, 추억의 작품은 아니고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작품인데 뭐냐면 이 토이스토리 시리즈 있잖아요. 1, 2, 3, 4까지 나왔죠.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교도 나왔죠. 니모를 찾아서 뭐 도리를 찾아서 다 봤어, 다 인사이드 봤어. 아웃, 최근에 겨울왕국까지 어. 사랑받는 3D 애니메이션 제작견 픽사 픽사.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장이 지은 책입니다. 좀 흥미가 물론 생겼어요. 네, 아주 훌륭하죠. 그 픽사라는 디즈니 합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픽사라는 그 기업의 공동 창업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업 문화, 토이스토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네, 재밌겠다. 겨울왕국이 제작되던 시기쯤까지 픽사를 만드는 엄마 아빠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죠, 그런 거죠. 사실 책플릭스에서 이런 경영서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추억의 작품을 좀 떠올려 보는데 토이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토이스토리는 그 자체도 추억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고 나의 추억의 작품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추억으로 남는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이런 경영서를 잘 안 읽는 편인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면 기업에 대한 얘기지만 예시가 전부 우리가 아는 그 장난감 그런 거인 거야. 만화 영화. 그 네, 뒷이야기. 맞아요. 만화 영화란 말 좀. 만화 영화죠, 뭐. 맞죠? 네, 알라딘이 개봉하던 해 태어나. 아무튼 실제로 토이스토리뿐만 아니라 픽사 애니메이션들을 좀 보면은 우리를 추억으로 날려버리는 힘이 좀 있어요. 몬스터 주식회사 이거 제목만 뭐냐면 들어도 진짜 추억으로 네, 날아간다. 우리의 추억의 작품이지만 몬스터 주식회사의 스토리가 뭐냐? 어렸을 때 우리 침대 맞아. 밑에 막 옷장 안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 무섭잖아요. 그 그런 괴물들. 그런 괴물에 대한 이야기죠. 인사이드 아웃은 뭐 감정을 의인한 캐릭터들이긴 맞아요. 하지만 기억과 빙봉, 추억에 대한 픽사였구나. 이야기죠. 빙봉이 없어질 때 울었다고요. 그니까요. 코코 기억나실 거예요. 네. 코코 사후 세계에 그쵸. 대한 상상력.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 따뜻한 추억들이 담겨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족 그 시청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픽사에 그러면 이 추억 덕후들만 모여 있냐? 추억 덕후래. 근데 아니에요. 뭐냐면 이 부제가 뭐냐면 이 책의 부제는 지속 가능한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힘. 딱 그냥 그 기업의 어떤 진짜 경영서 같은 느낌이죠. 자, 이렇게 몇 년씩에 걸쳐서 지금까지 뭐 하나 나오는데 3, 4년씩 걸리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하는 대작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 경영서에 가깝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기업의 성장사다 보니까 대입할 수 있는 성장 덕후로서. 그리고 재밌게 뭔가 해주세요. 기업을 사람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거 재밌죠. 그거 재밌을 것 비하인드 씬 그런 거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이스토리 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극장 개봉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요? 비디오 대여용 애니메이션. 노랑 비디오로 볼 뻔했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극장에 개봉 안 하고 비디오로만 출시되는 요즘으로 거야. 치면 뭐랄까 웹 오리지널 같은 건가? 그렇지. 넷플릭스도 좀 넷플릭스 오리지널? 유튜브 오리지널? IPTV 오리지널? 그런 뭐 그럴 수도 느낌일 것 있겠어요. 같다. 왜냐면 그 토이스토리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애니메이션 속편이 극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잘 될 없었대요. 거라고 생각 못했구나. 전혀 못한 거죠. 그리고 토이스토리 자체가 너무 빅히트였기 때문에 그 속편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었겠죠. 오히려 비디오 전용 영화 시장 되게 컸대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엄청난 비디오 대여점들. 대여점으로는 장사 안 일등과 했어요. 먹으면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니까. 근데 그게 어떤 우여곡절과 이거 픽사의 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토이스토리 2를 만드는 과정들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극장 개봉을 했고 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뭐 그런 얘기들. 또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인공이 지금은 주인공이 되게 꼬맹이인데 그 마지막에 원래 주인공이 어른이었대요. 설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괴물을 볼 수 있는 30대 회계사. 아는 형. 아는 형이죠. 오. 나는 보건교사 아는 형. 아는 형인데 근데 퇴치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그냥 무서울 뿐이야? 그냥 그렇지. 그냥 보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저런. 괴물들이 자기 직장, 뭐 데이트하는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쫓아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공포였던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네. 어떤 거. 그걸 알고 나서 괴물들과 친구가 되면서 공포를 극복하고 괴물이 사라진다. 원래 이게 몬스터 주식회사의 초기 설정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 플롯과 인물을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픽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인공은 30대 어른이 아니라 6살 소녀가 됐다가 다시 소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7살 소녀로 바뀌고 이 나이도 되게 계속 바꾸더라고. 한 살 차이가 뭐가 있나 봐요. 그러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말도 못하는 유아로 갑니다. 최종판에선 그렇죠. 부란 그 애기 캐릭터.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 거냐?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 아이디어를 낸 제작자가 가지고 있던 설정 중에 겁을 주는 걸 직업으로 하는 괴물들. 이거는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죠. 그 설정은 살리고 그리고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이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걸 가지고 제작자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문제란 해결 과정에선 괴롭지만 결국 애착이 생기고 사라지면 그리워진다. 이 한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작품에 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뭐에 신기하다. 대한 이야기. 메시지가. 예. 그래서 이 핵심 메시지는 결국 몬스터 주식회사를 통해서 표현이 된 거예요. 예. 마지막에 되게 그 어렸을 때 무서워했던 그 아련한, 괴물들에 대한 아련한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죠. 친숙한 괴물들과 멋있다. 그 어기의 관계를 통해서. 자, 토이스토리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이스토리 2에서 주인공 우디가 직면하는 고민은 이거 사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장난감으로서 나를 잊어버렸어. 앤디가 주인공인 더 이상 앤디가 날 찾지 않아. 나를 찾지 않아. 근데 앤디 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완성되는 장난감 컬렉션의 일부가 되어 박물관으로 갈 것이냐 이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것이 있고 다른 선택지는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훨씬 나아. 남들이 그리고 고르라고 하면 다 골랐을 다른 선택지 이 둘 중에 뭘 고를 것이냐 이 메시지를 토이스토리 2라는 1시간 반짜리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에는 결국에는 다 왜 피라는 거예요. 그건 다 형식이고 재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작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중요한 알맹이. 그게 그리고 사람들을 그 작품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디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어가 아니라 다 80분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내 마음속에 남는 아련함 그런 것들이 이제 픽사에서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조금 궁금해지죠? 네. 자, 이제 근데 어쨌든 기업 문화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원칙이 딱 두 가지라고요, 픽사는. 하나는 스토리가 왕이다. 너무 뭐 당연한 당연한 얘기 얘기죠.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신뢰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누가 말로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에도 누가 말로는 못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역시 뭐냐면은 지키는 게 어렵지. 예,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지켜왔는지.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는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알 거예요. 맞아요. 우리 방송사에 있으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토리가 내용이 재밌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지. 핵심 중요해. 그 메시지 중요해.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그쵸.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혼자 쓰는 작가들이 아니니까 내용이 끝장나게 재밌어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재밌다는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그런 과정들. 픽사는 이 과정을 프로세스로 만든 거예요. 무엇이 재밌는 스토리인가를 만드는 절차를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은 사실 뭐 애니메이션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이름을 알 만한 감독들이 있어요. 픽사의 유명한 제작자들 뭐 존 라세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인공 그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막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살벌할 것인지 예상이 되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이렇게 그 설정은 뭐 설득력이 없어요. 라거나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든가 그런 무지막지하게 솔직한 냉혹한 평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서워. 이게 무섭죠. 보이는 화면은 정말 귀엽고 음. 행복한데 네네. 뒷모습은 이 무섭네요. 토이스토리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제작되면 2, 3년씩 걸리는데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제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스토리를 계속 고쳐가면서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프로세스를 신뢰한다라는 말은 이거 되게 재밌는 쪽으로 발전이 돼요. 이게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면 무슨 뭐 결제 단계 같은 거 생각하고 그 결정 단계 같은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자가 강연을 다니면서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던져볼게요. 괜찮은 아이디어와 괜찮은 인재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인재. 괜찮은 인재. 인재? 황금알이냐 황금알 낳는 거이냐 그거 아니에요? 되게 심플한데? 청중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50대 50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컨텐츠는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디어 딱 거기서 출발하느냐이잖아요. 사실 반반으로 나뉘었다는 건 근데 감으로 그냥 골랐다. 사실 이건 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청중들한테 그냥 던진 질문이니까 가림막을 천둥 치셨다. 소리가 네. 근데 2년간 이 질문을 던지고 다녔는데 2년 동안 딱 한 명이 이 질문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래요. 질문에 오류가 있대. 같은 거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이디어도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픽사에서 프로세스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는 절차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 프로세스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원칙들 좀 재밌어요. 채용할 때는 무조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는다.
이거 되게 근데 못 좀 무서운 게 들어가겠다. 인재를 뽑았는데 기대만큼 안 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 면접만 거잖아요. 잘 보는 인재. 그 기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면접 자체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한국의 기업에서 채용할 때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질문 던진다까지는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데 신박한데? 라고 뽑아. 뽑은 다음에 팀을 잘 꾸려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평범한 팀에 주는 것보다 평범한 아이디어를 탁월한 팀에게 주는 게 낫다. 뭐 그런 케미가 중요한 그 팀이 굴러가는 맞아. 케미에 대한 이야기. 뭐 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해서 픽사라는 성공한 기업이 어떻게 실제로 실천을 했는가 이거가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죠. 그런 것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말할 것도 없고 기획 업무 요즘 창의성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없잖아요. 콘텐츠 안 다루는 직업군요 거의 없죠. 맞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 어떤 예술가처럼 개인의 천재적인 창의성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창의성을 촉발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이라면 쉽게 말해 관리자들 부장님 국장님 리더들. 사장님 본부장님 뭐 자기가 뭔가 뭐 광고 기획사든 뭐 이런 진짜 방송사든 뭐 콘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추억의 작품이라는 그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가지를 좀 쳐서 약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부장님들 듣고 계시죠? 이 책은 제가 볼 때 그 사드리세요. 회사에서 한 번씩. 사서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독후감 쓰게 해야 돼. 그거를 막내들이 평가해야 돼. 독후감 400자씩 써와라. 근데 리더들의 입장에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창의성을 끌어주고 싶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끌어낼지 모를 때 그쵸.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 짤 같은 데 돌아다니고 유머 게시판 같은 데 나오는 거는 그 부장님이 뭐 같은 거 만들어 와. 뭐처럼 해봐라. 뭐 예를 들어 그냥 막 어디처럼, 얘기할까 펭수 같은 거 만들어 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펭수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말한다고 나오는 자판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무슨 픽사 애니메이션 관련 전시를 그때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까 몬스터 주식회사 예를 들어주셨는데 설리의 그 초기 모형, 그 괴물의 초기 여러 가지 디자인 맞아. 후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그거를 많고 눈이 세 개였다가 두 맞아.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막 털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심지어는 그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모션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수정을 한대. 걷는 폼을 어떻게 뿐만이 하는지. 아니라 그래서 그 모델링을 해서 얘가 실제로 원하는 느낌 나오는지 그래서 그 후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그 많아요. 괴물의 그 샘플이 진짜 이거 이 중에서 이 설리가 선택받은 것도 적당히 무서운데 적당히 사랑스럽고 맞아. 막 이런 느낌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하면 나오는구나 신기했고. 그래서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퍼니라는 제목으로 그런 아이디어북 이 스케치들 담겨 있는 그런 게 예전에 그 한번 출간됐을 때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집에 사놨거든요. 가끔씩 보면 되게 신기해요, 진짜로. 친숙한 캐릭터의 이게 다른 이렇게 모습. 될 뻔했구나. 근데 그게 보통 회사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잘리거나 별론데? 한 3개 하지 마. 가져오고 부장님이 하나 골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소위. 물량 공세를 하려면 한 20개씩 가져가야 되는 건지. 근데 그게 이제 최종작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 프로세스를 회사에서 어떻게 마련을 해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네, 것 결국에는 저는 조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구조와 프로세스와 어떤 그런 전반적인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추억을 만드는 회사. 추억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 책플릭스